그러나 내가 그녀와 동생 루시가 어떻게 왜 미라플로레스의 에스퍼란사 거리로 이사오면서 칠레 여자의 행세를 하게 된 것이냐고 묻자 그녀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단호하게 부정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내겠어? 나와 다른 사람을 혼동한 거 아니야? 그녀는 자기 이름은 릴리가 아니며 여동생도 없고 그 부유한 속물들이 사는 동네에 산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계속 그런 태도를 고수했다. 즉 칠레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히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레스칼에서 내가 10년 전에 멍청한 코올리게였다는 걸 기억해낸 것처럼 그녀는 가끔 10대 때 가짜 칠레 여자아이였음을 암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 우리는 새벽 3시까지 라스칼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애무했지만 그녀는 아무런 화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입술을 찾자 그녀의 입술을 내게서 떼지 않았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저 무심하게 내게 키스하게 놔두었다. 물론 내가 그녀의 혀를 느낄 수 있도록 입을 벌리지도 않았지만 또한 내 손이 그녀의 허리와 어깨를 애모하고 딱딱한 가슴에 봉긋 솟은 젖꼭지에 머물 때에도 그녀의 육체는 빙상 같았다. 그녀는 신하의 봉사를 받는 왕비처럼 욕망에 달든 나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몸을 내맡긴 채 조용히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내 애무가 점점 과격해지는 것을 알아채고 자연스럽게 내 손을 치웠다. 칠레 소녀여, 이게 바로 나의 4번째 사랑 고백이야. 나는 괴르샤크 거리의 작은 호텔 입구에서 말했다. 이젠 좋다고 대답할 거지? 한번 기다려봐. 그녀는 내게 가볍게 키스하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착한 소년이여, 결코 희망을 잃지 마. 이 만남 이후 열흘 동안 아를레테 동지와 나는 신혼여행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매일 만났고 알베르타 고모가 보내준 돈을 다 썼다. 나는 그녀를 루브르 박물관과 쥐든프 미술관과 로댕 미술관, 발자크와 빅토르 위고의 집, 윌름 거리의 시네마테크, 장 빌라르 감독의 공연이 상영 중인 국립민중극장에 데려갔다. 일요일에는 기차를 타고 베르사유로 가서 궁전을 구경한 뒤 숲에서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내린 비에 흠뻑 젖고 말았다. 누구라도 우리를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우리는 항상 손을 잡고 다녔고 나는 온갖 핑계를 대며 그녀에게 키스하고 애무했으며 그녀는 그런 나를 내버려 두었다. 어떤 때는 즐겁게, 어떤 때는 무심하게. 그러다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늘 이제 됐어 리카르도 라고 말하며 나의 용솟는 욕망에 종지부를 찍었다. 아주 어쩌다 한번 그녀는 자기가 먼저 손으로 내 머리카락을 빗겨주거나 헝클어뜨렸고 마치 내 코나 입을 매만지려는 듯 가느다란 손가락을 갖다 댔다. 다정한 여주인이 강아지를 쓰다듬듯이 말이다. 이렇게 열흘 동안 몰래 그녀와 가까이 지내면서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아를레테 동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특히 혁명에는 더욱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공산청년의 회원이었고 이후에 MIR의 당원이 되었다는 말뿐 아니라 가톨릭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 같았다. 그녀는 정치나 대학에 관한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쪽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가장 초보적인 것도 무지했으며 급히 주제를 바꾸곤 했다. 분명 그녀는 페루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여행하기 위해 게릴라 조직이 제공하는 장학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가난한 집안 출신이 분명한 그녀는 결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감히 이런 것에 관해 물어보지 못했다.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그녀가 또 다른 황당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숙하고 순결한 신혼여행 8째 날, 그녀는 뜻하지 않게 나와 함께 세나 호텔에서 밤을 보내는데 동의했다. 내가 그동안 그녀에게 간청하고 애원했던 것이었는데 이번엔 그녀가 주도권을 잡았다.
네가 괜찮다면 오늘은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저녁 때 트루논 거리에 있는 어느 비스트로에서 그레르 치즈를 바른 바게트 샌드위치를 먹다가 그녀가 말했다. 나는 만 마라톤을 마친 사람처럼 심장이 벌렁벌렁했다. 우리는 야간 방문 전은 호텔방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며 버티는 세나 호텔의 경비원과 골치 아픈 협상을 해야 했지만 아를레테 동지는 전혀 기죽지 않았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 다락방에 있는 5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내가 키스하고 애모하고 옷을 벗기게 놔두었다. 언제나 그렇듯 무심한 것 같은 묘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녀는 내가 키스하고 보응하며 애정을 드러낼 때도 심지어 자신의 육체를 내게 줄 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녀와 나 사이의 일정한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 기울어진 천장에 달린 전구불빛은 방 한구석에 놓인 조그만 침대에 간신히 비추었다. 그 불빛 아래서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본 나는 감동하고 말았다. 균형 잡힌 몸매는 아주 날씬했고 허리가 너무 가늘어 내 양손으로도 감쌀 수 있을 것 같았다. 음모가 듬성듬성 자란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밝아 보였다. 동양 여자를 떠올리게 하는 그녀의 올리브빛 피부는 부드럽고 차가웠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동적인 태도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키스하는 나를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내가 대듬더듬 중얼거린 사랑의 말과 함께 그녀의 귓가에 낭송해준 네루다의 시 결혼 요소를 귓등으로 흘려들었다. 오늘 밤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밤. 내 평생 그녀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었네. 나 영원히 그녀를 사랑하리. 너무 추우니까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내 말을 끊으며 나를 세속적인 현실로 끌어들였다. 여기서 네가 얼어 죽지 않고 사는 건 기적이야. 나는 그녀에게 날 돌봐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물으려다 그녀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어리둥절해져 그만두고 말았다. 그녀는 마치 몇 세기 동안 이런 경험을 해온 것 같았고 나는 오히려 초보자 같았다. 우리는 힘들게 사랑을 나눴다. 그녀는 전혀 어색해하거나 거북해하지 않고 몸을 허락했지만 그녀의 거기가 너무 좁았다. 그래서 내가 삽입하려고 할 때마다 몸을 움츠리며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좀 천천히, 좀 천천히. 마침내 나는 그녀와 사랑을 나눴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꼈다. 사실 이렇게 그녀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를 환상에 가득 차게 만드는 것은 없었다. 내 인생에 몇 번 있지도 않았고 늘 스쳐 지나갔던 사랑의 모험에서 그녀가 내게 불러일으킨 것 같은 사랑과 욕망의 혼합을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아를레테 동지 역시 그랬는지 알 수는 없다. 그녀는 내 사랑과 애무를 받으면서도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다는 듯 행동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침대 다리맡에서 깨끗이 씻고 옷을 입은 그녀를 보았다.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에서 몹시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느껴졌다. 정말 내 사랑해? 나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인 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뒤로 뺐다. 내가 여기 파리에 남아 너와 함께 살길 바라니? 그녀가 물었다. 마치 당시 절정에 있던 고다르나 트리포 루이말의 누벨바그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하는 듯한 말투로. 너무 당황한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은 칠레 여자애 역시 내게 반했다는 뜻인가? 널 사랑해서가 아니야. 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을 하겠니?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난 쿠바로 가고 싶지 않아. 페루로 돌아가긴 더 싫고 파리에 남고 싶어. 넌 내가 MIR의 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장동지에게 잘 말해줘. 만일 그가 나를 해방시켜주면 이리로 와서 너와 함께 살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한심을 내쉬고는 마치 내게 특별한 것이라도 주듯 말했다. 심지어 너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어. 아흐레째 되는 날 점심때 나는 뚱보 파울을 만나 이번에는 르클리니에서 크로크무슈와 에스프레소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단호했다. 난 그녀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어.
그걸 허락할 수 있는 건 오직 MIR 지도부뿐이야. 게다가 지도부에서 이런 걸 제안한 것 자체가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그녀에게 일단 쿠바에 가서 훈련에 참가하라고 해. 그래서 무장투쟁에 적당한 신체적 심리적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면 내가 그녀를 이곳에서 날 도와 일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지도부에 건의해볼게. 그녀에게 그렇게 전해줘. 하지만 이런 얘기를 절대로 입 밖에 꺼내선 안 돼. 그녀가 입을 여는 날엔 내가 물먹게 될 테니까. 나는 영혼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아를레트 동지에게 파울의 대답을 전했다. 무엇보다 나빴던 것은 내가 그의 충고를 따르라고 그녀에게 권했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그녀보다 더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나는 파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고 그녀 역시 MIR에 적대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었다. 앞으로 그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훈련 과정은 불과 몇 달이었다. 그녀는 그렇게 게릴라 생활에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연약한 척까지 해야 했다. 그 사이 나는 이곳 파리에서 일자리를 찾고 조그만 아파트를 빌려 그녀를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래, 알았어. 넌 내가 그리워서 밤낮 눈물을 흘리며 날 생각할 거야. 그녀가 갑자기 초조한 태도로 내 말을 끊었다. 그리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 그럼 석 달 후에 만나자, 리카르도. 그런데 왜 지금 작별 인사를 하는 거야? 장동지가 말 안 했어? 난 내일 아침 일찍 프라하를 경유해 쿠바로 떠나. 그러니 이제 작별의 눈물을 흘리도록 해. 진짜 그녀는 다음날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공항까지 배웅할 수 없었다. 파울이 막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뚱보는 아를레트 동지와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다고 말해 내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렸다. 안전 문제 때문에 장학생들은 훈련 기간 동안 모든 종류의 연락을 끊어야 했던 것이다. 파울은 훈련이 끝난 뒤 아를레트 동지가 리마로 돌아가는 길에 파리에 들릴지 확신하지 못했다. 나는 오랫동안 좀비처럼 살았다. 하나님만이 어떻게 끝날지 아는 그 모험을 계속하라고 권하는 대신 파울이 반대하더라도 나와 함께 파리에 있자고 아를레트 동지에게 용감하게 말하지 못한 자신을 밤낮으로 책망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수행 슈피스 광장의 리메리 카페에서 아침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서 내려가는 길에 오클레르 부인이 유네스코 로고가 찍힌 편지 봉투를 건네주었다. 통번역과 시험 합격 통지서였다. 그 아래에는 통번역 담당 부서장과 사무실에서 만날 시간이 적혀 있었다. 부서장은 스페인 사람으로 이름은 차르네스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우아한 데다 매우 친절했다. 그는 쾌활하게 웃더니 내게 장기 계획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늙어서 파리에서 죽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정규직 자리는 없지만 유네스코 총회 기관과 종종 일을 심하게 밀려들 때 나를 임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내 평생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철든 이후부터 가졌던 꿈, 즉 나머지 인생을 이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180도 바뀌었다. 나는 매달 2번 머리를 감고 매일 아침 재킷을 입고 넥타이를 맨 뒤 생제르맹역이나 오데옹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유네스코 사무실에 있는 쇠기르역까지 갔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9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칸막이가 쳐진 방에서 심각한 내용의 문서를 스페인어로 옮겼다. 나일 강변에 위치한 아부신벨 신전의 이전이나 말리 부근의 사하라 사막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된 서령 문자 조각에 보존해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삶이 변화한 시기와 맞물려 파울의 삶도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지만 우리가 만나는 횟수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내가 최근에 번역이라는 관료주의적 일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MIR을 대표해 평화 모임이나 회의 혹은 제3세계의 해방이나 핵무기 반대 투쟁, 식민주의와 제국주의 반대 투쟁을 비롯해 수많은 진보적 성격의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며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는 파리로 돌아오면 내게 전화를 걸었고 파리에 머무는 동안 일주일에 2-3번 나와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식사를 했다.
나는 가끔 파울이 꿈속에 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